그 목걸이 왜 엄마 손에 있어? 마서리는 마대창 서재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안쪽에서는 채화영이 반쪽짜리 목걸이 2개를 손끝으로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건 그 목걸이의 색이었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세월을 먹은 것처럼 어둡고 낡아 있었고, 다른 한쪽은 방금 손댄 것처럼 묘하게 깨끗했어요. 원래 한 쌍이었다기보다는 진짜 옆에 급하게 만든 가짜를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죠. 채화영은 뒤에서 들려온 마서린의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딸에게 비밀을 들킨 엄마의 당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훔친 증거를 들킨 사람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마서린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목걸이보다 더 무서운 걸 봐버린 것 같았습니다. 채화영은 저 물건이 자기 것이라서 놀란 게 아니라 저 물건의 진짜 주인을 들킬까봐 겁먹은 얼굴이었거든요. 마서린은 목이 메었지만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야? 그 말이 서재 안 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평소에 채화영이라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오해라고, 내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또 그 능숙한 말투로 딸의 생각을 눌렀겠죠.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먼저 굳었고 대답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어요. 채화영은 목걸이를 손바닥 안으로 감췄습니다.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마서린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정말 자기 목걸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고 정말 마대창의 딸이라면 설명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채화영은 겨우 숨을 고른 뒤에야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힘이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늘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오해한 거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다쳤고 정숙희가 밀려났고 강백호까지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마서린도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서린의 시선은 다시 채화영의 손끝으로 내려갔습니다. 목걸이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 손은 소중한 유품을 품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증거를 붙잡은 손처럼 보였죠. 마서린은 한 걸음 다가갔고 채화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틈에 목걸이 한쪽이 다시 보였습니다. 오래된 반쪽과 새 것처럼 보이는 반쪽. 두 조각은 분명 맞물려 있었지만 이상하게 어긋나 보였습니다. 이거 원래 한 쌍 맞아? 채화영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마대창의 딸이라서 목걸이를 가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라는 증거를 훔쳐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채화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알면 다쳐.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은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알면 내가 다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알면 내가 끝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마서린은 그 차이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채화영은 사랑이라는 말로 위험을 감추고 가족이라는 말로 입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걸이는 손 안에 있었고 거짓말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실 채화영은 그 전날부터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애가 정숙희에게서 오래전 언니의 버릇을 발견했고 마대창은 박영미라는 이름을 전국에서 찾으라고 지시했죠. 정숙희의 손끝은 자꾸 과거를 기억했고 그녀가 가진 목걸이는 마대창의 잃어버린 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알고 있었어요. 정숙희가 마흔애로 확인되는 순간 자신이 쥐고 있던 드림가의 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래서 채화영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목걸이를 없애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증거를 숨기고 동시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새 증거가 필요했어요. 얼마 전 마대창 앞에 자신이 박영미라고 찾아왔던 여자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반쪽 목걸이는 들고 왔지만 뒤에 새겨진 글자가 없어 가짜로 들통났죠. 그 얼굴은 마대창도 마서린도 염산월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채화영이 그 여자를 다시 박영미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실패한 얼굴을 다시 쓰는 건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완전히 쓸모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통났는지, 목걸이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 하는지, 마대창이 어느 순간 눈빛을 바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최화영에게 그 여자는 다시 앞에 세울 배우가 아니라 새 가짜를 만들기 위한 연결책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얼굴, 더 그럴듯한 사연, 그리고 진짜처럼 보이는 증표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표를 만들기 위해 최화영은 정숙희의 목걸이에 손을 댄 겁니다. 낡은 반쪽에서 글자와 모양을 확인하고 새 반쪽을 맞춰보려 했던 거죠. 마서린이 본 새 것처럼 깨끗한 목걸이는 바로 그 의심을 남겼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한 손 안에서 맞춰지고 있던 순간, 그것이 마서린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최화영은 마서린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쉽게 속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분노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잔인한 말을 골랐죠. 내가 내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마서린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엄마.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마서린은 너무 오래 최화영 곁에 묶여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최화영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느낀 뒤에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끝까지 엄마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방패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었던 적 있어? 최화영의 표정이 아주 짧게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찔림에 가까웠어요. 마서린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정말 자신을 위해 움직인 사람이라면 저 질문에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화영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는데요. 마서린은 그 손에서 사랑보다 집착을 먼저 느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는 다 끝나. 그 말에 마서린은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최화영은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보다 계산이 많았어요. 마서린이 입을 열면 최화영의 판이 무너지고, 마서린이 진실을 인정하면 강준호와 드림지분까지 흔들릴 테니까요. 마서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리치면 최화영은 문을 닫을 겁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더 듣기 위해서였죠. 알겠어. 믿을게. 최화영의 얼굴에 아주 작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마서린은 그 안도감을 봤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 마서린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속는 딸이 아니라 속이는 딸이 되어야 한다고요. 서재를 나온 뒤에도 마서린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확인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그냥 듣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누구를 세우려 하는지, 정숙희를 어떻게 막으려 하는지 직접 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최화영은 늘 말로 사람을 묶었지만 바로 그 말이 이제는 최화영을 묶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 로비에서는 오장미가 최화영을 마주쳤습니다. 장미는 이미 립스틱 USB를 확인한 뒤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복길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자료가 있었고, 장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화영을 잡아넣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장미는 최화영을 보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화영 악마, 이번에는 꼭 잡아넣을 거예요. 그 말이 로비에 낮게 깔린 순간 최화영 뒤에 서 있던 여자 하나가 움찔했습니다. 장미는 그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자기 죄가 들킨 사람처럼 놀랐고 최화영 눈치를 한번 보더니 사람들 사이를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거든요. 장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잔데 왜 저렇게 도망치듯 나가지? 최화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미를 비웃었을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증거 있냐고 그렇게 찔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피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보다 뒤에 있던 여자가 들키는 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미는 바로 강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움직임이 이상했고 채화영 뒤에 서 있었으며 자신의 말을 듣자마자 도망쳤다고요. 백호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채화영 주변에서 우연히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으니까요. 강백호는 곧바로 로비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장미도 백호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바로 마서린에게 넘어갔는데요. 마서린은 영상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는 며칠 전 마대창 앞에 나타나 자신이 박영미라고 주장했던 여자였습니다. 반쪽 목걸이를 들고 왔지만 뒤에 새겨진 글자가 없어 가짜로 들통났던 바로 그 여자였죠. 저 여자 할아버지 집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서린의 굳은 표정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곧바로 염산월에게도 화면을 확인시켰습니다. 염산월은 처음엔 괜히 엮이기 싫은 얼굴이었지만 결국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걸이 들고 왔다가 글씨 없어서 쫓겨난 그 여자요. 이 한마디로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비에서 도망친 여자는 그냥 수상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마대창 앞에서 가짜로 들통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채화영 뒤에 있었다는 건 채화영이 박영미 판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여자를 다시 딸로 세우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그 여자는 새 가짜 박영미를 만들기 위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마대창에게 이 사실이 들어갔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차가운 판단이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마대창이라면 집안 망신과 회사 이미지를 먼저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누군가 또 훔치려 한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채화영 근처에 있었단 말이냐. 마대창은 바로 채화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면 도망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재 출입 기록, 로비 CCTV, 임시 출입증, 목걸이 감정 결과를 한꺼번에 묶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채화영이 빠져나갈 수 없는 기록으로 조이려는 거였죠. 곧 이상한 점이 잡혔습니다. 로비에 그 여자는 방문객 명단에 없었고 누군가 내부 출입증을 빌려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급 시간은 채화영이 서재에 들어가기 전후와 맞물렸고 목걸이 감정소 예약 시간과도 가까웠습니다. 직접 채화영 이름은 없었지만 방식은 너무 채화영다웠습니다. 자기 이름은 남기지 않고 아랫사람을 앞세우는 방식. 일이 틀어지면 버릴 수 있는 사람만 기록에 남기는 방식이었죠.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의 목걸이를 없애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가짜를 연결책으로 쓰고 새 얼굴에게 진짜처럼 보이는 증표를 쥐어주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글자가 없어서 들통났다면 이번엔 글자를 새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목걸이만 진짜처럼 보이면 딸을 찾고 싶은 마대창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채화영이 놓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장미는 립스틱 USB를 복사해뒀고 백호는 로비 CCTV를 잡았습니다. 마서리는 채화영을 믿는 척하며 녹음을 준비했고 한영자는 이강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아직 모두가 흩어져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한영자는 이강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칼이 놓인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고 한영자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이름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채화영을 무너뜨리려면 이강혁의 마음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사건의 한복판을 찔러야 했습니다. 한영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복길 씨, 당신이 죽였나요? 채화영 지시로. 이강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겨우 버티던 남자가 그 이름 하나에 숨까지 멈춘 사람처럼 굳어버렸는데요. 오복길. 그 이름은 이강혁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채화영과 함께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과거, 언젠가 들키면
자기 인생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이름이었죠. 이강혁은 바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며 테이블을 치지도 못했어요. 그저 한영자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부정이었지만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강혁은 화를 내기 전에 겁부터 먹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일을 들으면 불쾌해하지만 묻어둔 일을 들으면 먼저 굳어버리니까요. 한영자는 이강혁을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나는 척했습니다. 지금 강하게 누르면 그는 다시 채화영 뒤로 숨을 겁니다. 그래서 한영자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의심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럼 설마 채화영이 직접? 이번에는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한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오복길 사건에서 채화영은 단순히 뒤에서 지시만 한 여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강혁은 채화영이 직접 손을 댄 순간을 알고 있거나 그 뒤처리에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끝까지 입을 다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채화영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함께 무너질까봐 버티는 침묵이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충성심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려질까봐, 뒤집었을까봐, 그리고 강준호까지 끌려 들어갈까봐 겁먹은 거였습니다. 한영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계속 입 다물면 채화영은 이번에도 당신한테 뒤집어 씌울 겁니다.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침묵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한영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백을 받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강혁 마음속에 채화영에 대한 불신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채화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건 이강혁이 아니라 한영자였습니다. 채화영 씨. 그 한마디에 채화영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왜 이강혁의 전화기를 한영자가 받고 있는지, 두 사람이 왜 같이 있는지,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왜 하필 한영자 옆에 있는지. 그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채화영은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영자랑 뭘 하길래 전화도 그 여자가 받아? 이번에는 이강혁이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동시에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채화영이 소리치면 바로 달려와 변명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생활입니다. 그 한마디가 채화영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사랑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버리는 건 괜찮지만 이강혁이 스스로 떠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채화영 인생의 그림자였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 더러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지금 한영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영자는 이강혁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넘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에게 모욕당했지만 강준호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었죠. 그래서 한영자는 채화영을 미워하라는 말 대신 준호를 더 망가뜨리지 말라는 말로 찔렀습니다. 그 말에 이강혁은 결국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짜 박영미 연락처, 감정소 예약 메모, 오복길 사건 뒤 정리했던 이름 일부. 완전한 자백은 아니었지만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때 이강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입 열면 준호부터 끝나. 이강혁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메시지를 받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채화영이 스스로 협박 증거를 남긴 셈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협박 한 줄이 이강혁을 다시 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이 무기가 아니라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채화영에게 달려가 따졌을 겁니다. 이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영자는 그 침묵 속에서 이강혁이 처음으로 채화영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 사이 마서리는 정숙희를 찾아갔습니다. 서재에서 본 목걸이 때문에 숨이 막혔고 채화영의 거짓말을 바로 오장미에게 말하기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정숙희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구를 밀어내고 있었는지, 누구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숙희는 마서린을 보자 처음엔 낯설어하다가 곧 손끝으로 얼굴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를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처럼요. 토끼랑 장미가 있어서 좋다. 그 한마디에 마서린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채화영은 평생 장미가 나타나면 내 자리가 사라진다고 말했지만 정숙희는 달랐습니다. 두 딸을 함께 떠올렸고 함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흐렸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장미도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정숙희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마디는 기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올라온 말이었으니까요. 채화영이 아무리 기록을 숨기고 목걸이를 훔쳐도 정숙희의 몸에 남은 시간까지 훔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서리는 정숙희 앞에 무릎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보면 무섭냐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숙희는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요. 안 무서워. 같이 있으면 좋아. 그 말에 마서리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은 늘 오장미와 정숙희가 나타나면 내가 버려질 거라고 했지만 정숙희는 아무 조건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단순한 손길 하나가 채화영의 오랜 세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아직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위험한 말을 끌어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강백호는 혼자 들어가게 둘 수 없었지만 마서린의 표정을 보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처음으로 자기 선택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마서린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예전에는 채화영의 말에 휘둘렸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증거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였지만 중요했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믿었던 도구가 이제 채화영을 무너뜨릴 칼이 되기 시작한 거니까요. 마대창의 서재에는 김 비서가 새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영미 수색 결과 일부였습니다. 전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남은 기록 중 하나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은 있는데 퇴소 이후 주소가 끊겼고 어느 시점부터 정숙희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의 기록은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공백이 많았습니다. 마대창은 서류를 넘기다 오래된 병원 이름 하나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 병원은 이강혁이 과거 채화영 부탁으로 몇 번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직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희의 이름이 바뀐 시점, 박영미 기록이 끊긴 시점, 채화영이 드림가에 들어오려 움직이던 시점이 이상하게 겹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추궁하면 또 증거를 지우고 사람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재 출입 기록, 감정소 예약 기록, 로비 CCTV, 임시 출입증, 가짜 박영미 쪽 연락망까지 한 번에 묶으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길을 막기 시작한 거죠. 강백호가 확인한 기록도 그 흐름과 맞물렸습니다. 실패한 가짜 박영미는 방문객 명단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출입증을 빌려줬고 발급 시간은 채화영의 서재 출입 전후와 맞았습니다. 게다가 감정소 예약 시간까지 가까웠습니다. 직접 채화영 이름은 없었지만 너무 채화영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빠지고 아랫사람이 남는 방식. 일이 틀어지면 버릴 수 있는 사람만 앞에 세우는 방식이었죠. 이쯤 되자 오장미도 흐름을 정확히 봤습니다. 실패한 가짜 박영미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새 얼굴을 세우기 위해 실패한 사람을 연결책으로 쓰는 것. 그리고 그 새 얼굴에게 진짜처럼 보이는 목걸이를 쥐어주려는 것. 채화영은 정숙희를 없애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은혜라는 이름 자체를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다시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리는 딸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눈빛을 너무 강하게 만들면 안 되고 질문을 너무 정확하게 던져도 안 됩니다. 채화영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마서리는 일부러 조금 울먹이는 얼굴을 만들었고 채화영은 그 얼굴을 보며 다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 믿을게. 채화영의 표정에 아주 짧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아직 먹힌다고 생각한 겁니다. 채화영은 바로 마서린의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정숙희가 마대창의 딸로 인정되면 오장미가 앞서게 되고 장미가 들인 핏줄과 연결되면 서린의 자리는 사라질 거라고 흔들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가족을 경쟁자로 만들고 사랑을 집은 싸움으로 밀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서린은 속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녹음이 끝납니다. 지금은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채화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 뒤에 가장 위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박영미를 세워야지. 마서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채화영은 한 번 실패했으니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대창은 딸을 찾고 싶어 미쳐 있으니 증표만 맞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채화영의 민낯이었습니다. 진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판 위에 올라가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마서리는 눈빛이 들킬까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이 딸을 다시 붙잡았다고 믿었고 그래서 더 깊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희 목걸이는 자신이 막을 거라고 했고 정숙희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까지 했습니다. 조용히 치우면 돼. 짧은 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마서린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늦게나마 진실을 보고 있다는 참담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눈물을 자기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딸이 흔들린다고 자기 말에 겁먹었다고 생각했죠. 마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진 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한 줄을 완전히 그었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자기 딸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은 처음으로 채화영의 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녹음 파일을 들고 나온 뒤 오장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박영미를 세우겠다는 말, 정숙희의 목걸이를 막겠다는 말, 정숙희를 조용히 치우면 된다는 말까지 너무 선명했습니다. 장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고 동시에 늦게라도 마서린이 돌아왔다는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강백호는 녹음 파일을 바로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마서린에게 두고 복사본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립스틱 USB 때처럼 하나만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채화영은 증거 하나를 없애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백호는 바로 터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화영이 새 박영미를 움직이는 순간까지 봐야 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마대창 쪽에서는 목걸이 감정 결과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완전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두 반쪽의 제작 시기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물건이고 다른 한쪽은 최근 손을 댄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종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충분했습니다. 채화영이 단순히 정숙희의 목걸이를 숨긴 게 아니라 가짜 증표를 만들어 진짜를 덮으려 했다는 가능성. 실패한 가짜 박영미의 재등장, 새 목걸이의 흔적, 서린의 녹음까지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서린이 마대창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마대창은 그 한마디만 듣고도 서린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채화영의 품에서 자란 아이가 채화영의 죄를 말하려면 자기 인생 일부도 같이 무너뜨려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대창은 혼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서리는 잠깐 침묵했다가 장미 언니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대창에게는 큰 변화처럼 들렸습니다. 서린이 오장미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숨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요.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했던 관계가 지금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화영은 자신이 아직 판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서린이 다시 흔들렸고 이강혁도 결국 준호 때문에 입을 다물 거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녹음, 장미의 USB 복사본, 백호의 출입 기록, 한영자가 받은 봉투, 마대창의 목걸이, 감정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밤늦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바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에 왔던 여자는 안 되고 들킬 사람은 뒤로 빼고 새 사람을 준비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상대는 불안한 듯 말끝을 흐렸지만 채화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으니 이번엔 더 철저해야 했습니다. 글씨도 맞췄고 증표도 만들었으니 이번엔 마대창이 흔들릴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채화영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진짜 목걸이는 글자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 오래된 흠집, 제작 방식, 세월의 색, 그리고 정숙희의 몸에 남은 기억까지 채화영이 새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통화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넘긴 연락망에서 관련 번호는 이미 한영자 쪽에 걸려 있었고 백호 역시 그 번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채화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가짜 박영미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김비서는 일부러 박영미 수색 결과가 더 좁혀졌다는 소문을 흘렸고 채화영 쪽에서는 그 정보를 물었습니다. 채화영은 마대창이 곧 진짜를 찾을까봐 더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진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마대창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정숙희는 그 사이 오장미와 마서린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딸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고 자꾸 웃다가 울었습니다. 정숙희는 아직 많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두 딸의 손을 잡는 방식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장미는 그런 마서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가자고요. 채화영이 새 박영미를 세우는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서야 했습니다. 이제 도망치거나 막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열어 채화영이 스스로 들어오게 해야 했습니다. 백호는 증거를 준비했고 한영자는 법적 압박을 준비했고 마대창은 회장으로서 마지막 확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시작부터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새로 준비된 여자가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보안 직원이 평소보다 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자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쉽게 들어가면 덮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채화영 쪽에서 돈을 받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판이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서린도 염산월도 김비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실패한 여자는 뒤로 빠졌고 지금은 다른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증거였습니다. 채화영이 같은 여자를 못쓰고 새 얼굴을 세웠다는 것은 이전 사칭 실패를 알고도 계속 박영미 조작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대창은 새로 나타난 여자를 바로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채화영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노여워하며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건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번 목걸이 뒤에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잠깐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목걸이를 보자마자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김비서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감정서 가져와.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정서. 그 단어가 나오면 위험합니다. 글씨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작 시기, 금속 마모, 새김 흔적까지 보겠다는 뜻이니까요. 새로운 여자도 당황했습니다.
분명 채화영 쪽에서는 목걸이만 보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대창은 목걸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그 순간 채화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두려움이 지나갔습니다. 장민은 알았습니다. 이제 채화영도 느끼고 있습니다. 판이 자기가 만든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걸요. 마서리는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말은 녹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왜 다른 사람이야? 채화영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마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다른 박영미를 세워야 한다고 했던 말, 정숙희를 조용히 치우면 된다고 했던 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서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녹음했어. 채화영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해서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치는 순간 녹음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녀는 마서린을 노려봤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서린은 그 눈빛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배신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오장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백호는 조용히 녹음 파일의 복사본을 확인했고 한영자는 이미 이강혁에게 받은 봉투를 법무팀 쪽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채화영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강혁이 나타났습니다. 채화영은 그를 보는 순간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강혁은 채화영이 원하는 말부터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뒤에는 한영자가 있었고 휴대폰 안에는 채화영의 협박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거짓말해도 안 돼. 채화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강혁은 봉투 하나를 김비서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실패한 가짜 박영미와 연결된 연락처, 목걸이 감정소 예약 기록, 그리고 채화영이 직접 쓰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자백은 아니어도 충분했습니다. 채화영이 사람을 세워 움직였다는 흐름을 증명할 조각들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채화영의 협박 메시지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입 열면 준호부터 끝난다는 문장. 예전 같으면 협박이었겠지만 지금은 증거였습니다. 채화영이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채화영을 지나 정숙희에게 향했습니다. 정숙희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목걸이를 보는 순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눈물부터 흘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대창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숙희야. 정숙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대창을 똑바로 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숨이 멈췄습니다. 채화영은 눈을 부릅떴고 마서리는 입을 막았습니다. 오장민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숙희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마디는 그 어떤 감정서보다 강했습니다. 목걸이, 자수, 박영미 기록, 몸에 남은 습관,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부름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으니까요. 채화영은 마지막으로 발버둥쳤습니다. 정신도 온전치 않은 사람의 말을 믿겠냐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대창은 녹음 속 표현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치우려 했냐고요. 채화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변명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강백호는 감정 결과 최종본이 나오면 목걸이 위조 여부까지 정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임시 출입증, 감정소 예약 시간, 사칭자 연락망도 함께 묶을 수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립스틱 USB 복사본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복길 사건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채화영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마서리는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것이 깨졌고 채 대표라고 부르기엔 아직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나까지 내 거짓말에 세우지 마.
최화영은 마서린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무너진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서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다고, 엄마를 믿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팠다고요. 그 말에 최화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자 도구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아직 완전히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세운 여자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직접 말해야 했고, 목걸이 위조 감정도 최종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오복길 사건은 별도의 수사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최화영은 그 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녀는 새로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명령이었습니다. 입 다물라는 명령. 모든 걸 내가 돈 욕심에 버린 일로 끝내라는 명령. 여자는 그 눈빛을 보고 덜덜 떨었습니다. 돈을 받고 들어온 일인데 이제는 자기 혼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영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 대신 감옥 갈 건지 지금 말할 건지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고 최화영은 낮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이제는 증거가 됐습니다. 말이 무기가 아니라 족쇄가 된 겁니다. 여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모든 걸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 한마디에 최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벽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마대창은 김비서에게 눈짓했고 김비서는 바로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강백호는 파일을 정리했고 오장민은 정숙희 곁으로 갔습니다. 마서린은 혼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맞는지 아직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와 마서린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두 딸은 동시에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에게 하는 말인지 서린에게 하는 말인지 오래전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의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최화영이 갈라놓았던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정숙희가 마대창의 딸로 돌아오고 자신이 이용한 마서린이 오장미 곁에 서고 자신이 버린 이강혁이 한영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때 최화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최화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준호. 아직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준호가 드림 지분과 결혼, 후계 구도에 얽혀있는 한 최화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기 전 강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전화도 녹음되는 게 좋겠다고요. 최화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숨는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영자는 마지막으로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화영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최화영은 그 침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강혁마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져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마대창은 목걸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반쪽과 새로 손뗀 반쪽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세월을 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세월을 훔치려 한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순간 드림가의 30년 거짓도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아직 체포된 것도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예전처럼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서린의 녹음, 한영자가 받은 협박 메시지, 백호가 잡은 출입 기록, 장미의 USB 복사본, 마대창의 목걸이 감정, 그리고 정숙희의 무의식적인 한마디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무서운 건 최화영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준호의 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목걸이와 박영미를 보고 있었지만 최화영은 마지막 카드를 다른 곳에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아직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남자. 사랑과 분노, 핏줄과 욕망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게 흔들리는 사람. 최화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줘.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강준호가 어떤 대답을 할지, 이 전화가 최화영을 살리는 마지막 줄이 될지, 아니면 준호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늪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정숙희의 목걸이에서 시작된 거짓말은 이제 박영미 사칭, 오복길 사건, 강준호의 선택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음 싸움은 목걸이보다 더 잔인한 곳에서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